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67 박정희 정부 부분을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여기 부분은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그래서 세 가지 단독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군인이었던 시기에 권력을 틀어지고 지 멋대로 정치했던 군정 시기, 그리고 군인으로서 정치를 하다가 전역을 한 후에 민간인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면서 정부를 출범하고 정치를 했던 박정희 정부 시기. 그러다 독재를 위해서 대통령이 시인이 되는 유신헌법을 반포하고 유신체제로 들어갔던 그 시기. 그래서 각각 세 개 시기를 단독으로 시기별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고요. 또 흐름 문제로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오른 것은, 또는 가나다를 주고 다음 사건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정리를 다 해드릴 거예요. 차근차근. 세 개 파트로 쪼개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군정 시기 때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유신헌법 체제 때 또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정리를 하시면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5.16 군사정변부터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우리는 판서로 잠깐 먼저 가볼게요. 앞에서 4.19 혁명, 연도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딱 1960년도에 4.19 혁명이 터지면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고요. 허정과도 정부가 수립이 됐고, 했던 거 복습입니다. 허정과도 정부가 수립이 됐고 드디어 장면 내각이 출범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 내각의 특징이 뭐냐면 국무총리인 장면이 실권을 틀어지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은 권한이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던 내각 책임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면 내각이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시험에 항상 같이 패키지로 나오는 게 양원제 국회로 운영됐던 것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참의원, 민의원, 국회를 두 개를 두고 서로 상호 견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참의원, 민의원이 나오면 내각 책임제를 찾으면 정답이라 그랬고, 내각 책임제가 나오게 되면은 양원제 국회를 찾으면 정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내각이요, 앞에서는 제가 장면 내각까지 하고 얘기를 끝냈는데, 이 장면 내각이 however, 그러나 단 9개월밖에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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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바로 누구? 차마 이걸 쓰지를 못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파, 아버지였던 박정희. 군부 세력이 권력을 틀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5.16 군사정변입니다. 흔히 말하는 5.16 쿠데타라고도 얘기를 하죠.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를 비롯한 군인 세력이 권력을 틀어지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군인이 정치를 한다 그래서 군정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가 몇 년이 이어지냐면 2년 6개월 동안 이어져요. 그리고 이때 들어선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당성. 이때 박정희는 명분이 이걸 내세웁니다. 반공, 반공, 반공! 공산주의 부셔버리겠어요.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제가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슬프지만 잠깐 나라를 맡은 이유가 있습니다. 장면 내각이 들어서고 나서 어떻습니까?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실제로 장면 내각이 들어서고 나서요, 어떤 정책을 한다고만 하면은 4.19 혁명으로 성공을 거둔 국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떠한 정당에서 정책을 하나를 내놓든 모든 국민들이 100% 찬성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4.19 혁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시위에 나갔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장면 내각 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지만 지지부진합니다. 이걸 명분으로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장면 내각에 들어서고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시 나라를 맡아서 나라가 안정이 되시면 다시 민간인에게
이 나라를 맡기고 저는 군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면서 권력을 틀어진 게 바로 이 군정시기입니다. 그러면 군정 시기에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를 좀 아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앞에서 저와 함께 많은 역사 내용을 배웠잖아요. 고려시대 무신집권기 기억나죠? 고려시대 무신집권자들이 권력을 틀어지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사실 모든 정치 세력이 다 똑같습니다. 권력을 틀어지게 되면 지 멋대로 하기 위한 정치 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박정희도 권력을 틀어진 후에 자기가 지 멋대로 할 수 있는 정치 기구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국가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라면서 국가를 재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어서 삼권을 장악합니다. 초헌법적인 기구예요. 여기서 쥐들 멋대로 정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박정희처럼 예전에 똑같아요. 무신집권 생각해보세요. 무신들이 권력 틀어졌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군인들이 이렇게 권력을 틀어질 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역쿠데타입니다. 본인이 반대로 당한 걸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무신집권기 때 본인을 지킬 수 있는 호위 부대를 만들었더라면 이 박정희 정부는 역쿠데타, 자기와 같은 인물들이 또 들고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사전에 잡기 위한 정보기구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중앙정보부예요. 중앙정보부입니다. 이게 지금 또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의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그래서 국정원의 전신이 바로 중앙정보부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다 있어요. 우리는 군정 시기를 지금 따로 정리를 한 거예요. 캐릭터가 나옵니다. 야, 군인들이 정치를 하는데 샤랑샤랑 꼴랑꿍. 야, 국가재건 최고회에서 초헌법적 기구에서 마음대로 정치를 한다네. 다음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군정 시기다. 박정희를 비롯한 군인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였다. 찾으면 정답. 또는 군정시기 샤랑샤랑 꿀랑꿍, 중앙정보부 샤랑샤랑 꿀랑꿍 했을 때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는 요거 주고 다음 같은 사건들이 일어났던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시오. 그러면 장면내강 직후를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왜? 장면내강 직후에 등장한 스토리니까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군정시기 내용 다 잡아드렸습니다. PPT로 갑니다. 보시게 되면 자, 명분은 장면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군부 세력이 성장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 반대를 한다는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정권을 장악을 해요. 그리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서 초헌법적인 기구를 설치를 했고 군정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를 설치했다라는 거. 그리고 반공정책을 강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박정희 정부를 봐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세 개 중에 두 번째, 박정희로 됐을 때 전역을 하고 나서 정부를 출범을 해요. 그게 바로 박정희 정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거는 아하, 박정희 정부가 출범을 했고 이러한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했구나라는 거를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먼저 판서를 일단 잡아드릴게요. 앞에서 봤지만 지금 장면 내각이 어떻게 됐어요? 9개월 만에 무너지고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를 비롯한 군인들이 권력을 틀어지면서 군정 시기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박정희의 명분이 뭐였어요? 친한노 국민 여러분들, 장명내각 때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가 슬프지만 잠시 나라를 맡았습니다. 혼란이 수습되면 국민들에게 다시 나라를 돌려주고 저는 안녕 군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벌써 2년 6개월이 됐잖아요. 돌아가기 직전에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이거를 5차 개헌이라고 얘기를 해요. 5번째로 헌법을 뜯어 고치는데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친한노 국민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아직 우리나라는 내각 책임제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해서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면서 이때 대통령 제도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거로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본인이 출마를 해요. 선생님, 분명히 처음에 군인 신분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정치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간인에게 돌려주고 자기는 군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정말 군복은 정말 그래요. 가질 않습니다. 어떻게? 바로 전역을 해버립니다.
전역을 하니까 군인이 아니잖아요. 민간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박정희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기 때 어떤 정책을 했나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PPT로 잠깐 돌아가서요. 이때 먼저 민주공화당을 창당을 해요. 민주공화당은 뭐냐면 박정희 정부가 만든 당이니까 당연히 본인이 소속돼 있겠죠. 그리고 국회 단원제, 대통령 중심제, 직선제로 헌법을 뜯어 고쳐요. 그리고 나서 전역을 하고 본인이 민주공화당 후보로 나가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 출범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브라운 각서, 베트남 파병 등을 볼 건데 판소리 한번 가볼게요. 자, 박정희 정부의 여러분들 컨셉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정부든 각 정부가 어쨌든 들어서기 전에 선거 공약으로 내미는 시그니처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본인들이 내세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었을 때 적폐청산을 내세웠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각 정부마다 컨셉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박정희 정부가 내세웠던 프랜차이즈 컨셉은 두 개입니다. 시그니처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반공, 반공, 반공. 국민 여러분들 저 뽑아주십시오. 공산주의 부셔버리겠습니다. 반공, 반공, 반공을 외쳐요. 두 번째는 뭘 외치냐면 경제개발을 외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들 저 뽑아주십시오. 저 뽑아주시면 삼시세끼 중에 한 끼만큼은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박정희였습니다. 당선이 돼요. 자, 다들 아다시피 선거 공약 본인들이 내세웠던 거는 지켜야 됩니다. 그거 안 지키면 영국을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켜야 돼요. 그러면 박정희 정부는 반공보다도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경제개발을 꼭 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사실 이때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슈퍼 거렁뱅이 나라입니다. 슈퍼 거렁뱅이 나라예요. 에티오피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시세끼 중에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외쳤던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당장 경제개발은 모든 정부의 가장 큰 중요한 일이에요. 경제개발은 당군 할아버지가 돌아오셔도 말아먹게 되면 욕먹는 게 경제개발입니다. 무조건 성공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빌려와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 돈 빌려줄까요? 슈퍼 거렁뱅이 나라를 누가 돈 빌려줘요? 그래서 이때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 자금을 얻기 위해서 펼치는 정책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정책이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일 국교 정상화예요.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이게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도 해요. 1965년도에 있었던 스토리인데요. 자, 이 한일 국교 정상화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거예요. 갑자기 카우보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이 주선을 해요. 뭐를? 야, 정의 일본과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니? 라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국교를 체결하라고 미국이 주선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자, 봐요. 이념 대립이 심해요.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념 대립이 심한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 소련, 중국, 사회주의 국가 3인방들은 너무 친하게 지내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과 자기를 연결하고 싶은데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둘의 사이가 너무 나쁩니다. 실제로 봐요. 지금 또 일본은 예전에 지들이 했던 거 사과를 해요? 짜증 오만상 납니다. 지금도 안 해요. 이때 했을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광복되고 나서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일본과 상종을 안 해요. 상종을 안 합니다. 근데 이거 친하게 지내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받아들입니다. 자, 받아들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걸 통해서 경제개발 자금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일본과 국교를 체결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무려 8억 달러를 받게 돼요. 이 8억 달러가 얼마냐?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하면 돼요. 8억 달러 검색치면 바로 환전해 줍니다. 오늘날의 시세로도 2021년도에도 8천억이 넘어요. 이 8억 달러가. 근데 지금 65년도에 8억 달러를 받은 거예요.
지금 8천억을 40년, 50년 전에 받은 거예요. 더 전에. 액수가 가늠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없었으면 슬프지만 우리는 경제개발, 박정희 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부르는 경제개발 5개년을 성공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때 또 4억 달러를 공짜로 받아요. 무상으로. 그리고 4억 달러는 유상으로 받습니다. 이 돈을 빌려받는 이 4억 달러가 문제예요. 자, 일본이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억 달러 줬잖아요. 큰 돈인 건 팩트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얘기를 합니다. 야, 한국아. 야, 우리 이 정도면 이제 할 도리 다 했다. 그러니까 옵션을 걸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제 앞으로 이거 우리가 준 이후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국가 일본에게 소송을 거는 건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 뭐냐면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 강제징용됐던 할아버지들이 개인으로 일본에게 소송을 걸었을 때 이길 수가 없게끔 돼버린 거예요. 지금 또 맨날 소송 내면 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짜증나는 게 뭐냐? 4억 달러를 공짜로 준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주냐? 예전에 식민 지배했던 거를 배상, 사과하는 명목으로 주는 게 아니라 독립 축하 자금으로 줘요. 미친 도라이 같은 새끼들. 자, 그러자 들으니까 화나죠? 화납니다. 당연히 깨어있는 대학생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필수템으로 꼭 먹어야 되는 왠지 뜨거운 여름에 생각이 나는 63냉면, 63 시위를 대학생들이 주도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63 시위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박정희 정부는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체결이 되게 되고 우리는 경제개발 자금을 얻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 예전에 15회차 이전에는 이걸 단독으로 문제가 낸 적이 있어요. 한일 국교 정상화 이때 갔던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후보자였던 김종필, 그리고 일본에는 오이라 간의 회담이에요. 샤란샤란 꿀랑꿍. 한일 국교 협정을 위해서 샤란샤란 미국의 주선 샤란샤란 꿀랑꿍.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63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찾으면 정답. 또는 63 시위가 일어났다. 또 63 시위 한일 국교 정상화 설명 다 주고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시오. 박정희 정부 찾으면 정답.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에 또는 다음 같은 시기를 다음 같은 정책을 전개하였던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박정희 정부의 또 다른 내용이었던 두 번째 베트남 파병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베트남 파병이 나올 때는 1번을 또 찾으면 정답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한일 국교 정상화 PPT로 먼저 잡고 들어갈게요. 자, 보시게 되면 배경이에요. 배경은 경제개발 자금 마련, 미국의 알선, 그리고 김종필과 오일 간의 회담이 했고 청구권을 어떻게 경제협력 방식으로 타결했고요. 그 다음에 63냉면, 굴욕적인 대일 외교다. 반대 시위가 일어납니다. 학생들은 휴교령을 선포하고 나가요. 그렇지만 시위를 진압하고요. 한일협정 결국 체결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제협력개발 자금을 얻게 돼요. 슬프지만 이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경제개발하는데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거죠. 일본의 사과나 배상 문제가 명시하지 않았다라는 거.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파병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옆으로 갈게요. 자, 쭉쭉쭉 가시게 되면 이 베트남 파병인데요. 이 베트남 파병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왜? 또 써줘야 되나요? 아이고. 또 미국이에요. 또 미국입니다. 미국이 또 주선을 해요. 야, 베트남에 좀 도와주러 오면 되겠니? 쫑이 좀 도와주러 와라 쫑이. 박정희 정부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때 베트남이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베트남이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권력을 틀어쥐고요. 북쪽에는 사회주의들이 북베트남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둘이 대립구도예요. 이때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 같으니까 미국이 아예 군대를 동원해서 이 베트남 문제에 개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터지는 게 2차 베트남 전쟁이에요. 우리나라랑 상황이 비슷하죠. 근데 이때 온갖 욕을 다 먹습니다. 뭐냐면 6.25 전쟁이 터지고 거의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렇게 미국이 또 들어가니까 10년이 지나니까 아무래도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의 이념 대립이 좀 약화된 상태입니다. 근데 미국이 들어가니까 욕이란 욕 다 들어먹어요. 야, 미국 왜 네가 뭔데 베트남에 들어가서 전쟁 스케일 크게 만드는데? 이건 아니지. 욕이란 욕을 다 들어먹으니까 또 박정희에게 help을 요청합니다. 야, 군대 좀 지원해 주러 와. 그러자 박정희 정부는 고민을 하죠. 그리고 파병을 결정해요. 명분은 이겁니다.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우리는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줬던 우방 국가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특히 미국을 위해서 출병을 결정했습니다. 라면서 파병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목적은 뭘까요? 똑같아요. 또 경제개발 자금입니다. 경제개발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서 베트남 파병을 했던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을 브라운 각서라는 걸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만약에요,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군인들의 장비를 최신 장비로 풀세팅 시켜줘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시작했는데 레벨 1이에요. 근데 레벨 99가 장착할 수 있는 아이템을 그냥 공짜로 막 주는 거예요. 게임 할만합니다. 갈만하죠. 그 다음에 또 가서 우리 군인들이 입고 먹고 싸는 거 전부 다 미국이 지원해줘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 군인들 월급도 줍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끝났어.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베트남 지역이 엉망진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건물 다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나라 건설 업체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혜택들. 그래서 우리는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에 베트남 특수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경제 개발에 정말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도 말이 많았어요. 왜 우리 젊은 청년들을 총알바지, 죽음의 사지로 내모냐? 이건 아니다. 반발을 하지만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고엽제 피해라든지, 고엽제가 뭐냐면요, 베트남이요 약간 정글이에요. 열대우림 지역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베트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잠깐 또 변신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베트남이들 숨어서 뿅뿅뿅 총을 쏘아지고 슉슉슉 사라집니다. 그래서 미군이 엄청나게 위기를 겪어요. 제대로 공격을 못합니다. 왜?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정글 숲에서 어떻게 쏠 수가 없잖아요. 분노 폭발했던 미국이 지금으로 치면 정말 강력한 농약을 비행기에 실어서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심하냐면 나무가 녹을 정도입니다. 바로. 근데 뜨거운 여름이니까 우리 군인들 모르고 위에서 뭐 뿌리니까 받으니까 시원해요. 너무 시원한 것. 그게 수십 년 후에 몸에 체내가 됐던 게 드러나면서 기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후유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고엽제 피해. 자, 그리고 민간인 학살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사실 베트남이 박항서의 나라, 축구, 그 다음에 K-팝 한류 때문에 사이가 많이 좋아진 거지. 그전에는 베트남에서 우리 정말 싫어했습니다. 실제로 이 베트남 파병에 따른 또 민간인 학살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실제로 베트남에 갔을 때 사과를 하기도 했었어요. 공식적으로. 자, 그리고 또 라이따이안 문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혈기완성한 우리나라 국군들이 가다 보니 끓어오르는 속력을 참지를 못하고 베트남 여자들을 겁탈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인 군인과 베트남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라이따이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기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스토리를 잡아드렸고요. 판서로 가기 전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박정희 정부 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이때 이렇게 경제개발 자금을 얻은 걸 가지고 조금 있다가 경제개발만 따로 볼 거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정책 성공합니다.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정책도 성공을 해요. 맞죠? 그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방금 전역을 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사뿐하게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세 번째 대통령을 하고 싶은데 기억나세요? 우리나라는 헌법상 대통령을 맥시멈 몇 번밖에 못해요. 2번밖에 못하잖아요. 옛날에 치졸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4, 4, 5, 6견으로
1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나가는 게 무제한이라고 풀었잖아요. 그래서 3번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3선 개헌이에요. 3번 대통령 할 수 있게끔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당연히 반대쪽 야당에서 반대를 하겠죠. 그 야당을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불법적으로 그냥 통과를 시켜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2번, 3번이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가 제시문 박스에 들어가고 다음 같은 사건이 벌어졌던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을 했을 때 나머지 하나를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잡자라면 어차피 경제사 부분에서 잡겠지만 경제개발 자금을 얻기 위해서 또 박정희 정부가요. 독일에다가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을 위해서 보통 많은 분들이 이걸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자, 보시게 되면 사실 오늘날은 우리나라는 광부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왜냐면은 광부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훨씬 싸게 치입니다. 자, 근데 우리도 지금 또 오늘 보면은 흔히 말하는 뭐 3D 업종이라고 있잖아요. 3D 업종. 3D 업종은 서로 안 하고 싶은 거죠. 기피 업종. 서로 안 하는데 사람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3D 업종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 노동자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잖아요. 맞죠? 그처럼 이때 독일에서는 광부와 간호사. 오늘날 간호사는 좋은 직업입니다. 맞죠? 취업도 잘 되고 좋은 직업인데 이 당시 때 독일에서는 광부와 간호사는 3D 업종, 기피 업종이었는 거예요.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박정희 정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광부와 간호사로 파견해요. 이때 많이 외화를 벌어옵니다. 당시 우리나라 수출액이 거의 20%를 차지해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였다라는 게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 아하,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PPT로 볼게요. 박정희 정부 내용은 다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베트남 파병, 미국의 개입, 그 다음에 브라운 각서 교환, 현대화 경제 지원 차관, 국군의 보급물자 요 내용이 사료로 들어가기도 해요. 브라운 각서 샤랑샤랑 꿀랑꿍, 그 다음에 이걸 계기로 우리는 베트남 전쟁 특수, 그렇지만 전제 휴역증, 고혈제 피해, 베트남 민간인 학살, 그 다음에 라이따이아 문제 같은 문제도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기가 베트남 파병 내용이죠. 브라운 각서. 샤랑샤랑 꿀랑꿍 요거 주고 다음 같은 사건이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시오. 다음 같은 사건이 있었던 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리고 6대 대통령 선거. 경제개발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뿐하게 이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를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3번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허용하는 헌법을 통과시키죠. 그런데 어떻게? 야당이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렇지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변칙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불법적으로 통과를 시켜서 대통령 후보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요. 이때 반대쪽에서는 누가 나오냐? 김대중 후보자가 나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때 김대중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지금 박정희를 뽑으면 안 됩니다. 박정희를 지금 뽑게 되면 영원히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김대중의 이 말은 나중에 곧바로 현실이 됩니다. 일단 이 선거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우리 앞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승만 정부도, 이승만 대통령도 내가 대통령을 2번 하고 3번째 못 나가서 그렇지 나가기만 나가면 나 인기 대폭발이지 라고 해서 나갔는데 웬열? 생각보다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 동진이도 내가 소개팅을 못해서 그렇지 나 소개팅 미팅 나가기만 나가면 수많은 나를 만난 여성들이 은동진을 좋아할 것이다. 웬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박정희도 나가기만 나가면 나 무조건 당선이지 라고 해서 나갔는데 3번째 대통령 선거에서는 힘겹게 당선이 돼요. 그리고 또 민심에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서는 김대중 후보자에게 패배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억나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과 신익희를 만나서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거두니까 이거 다음에 위험하겠는데 독재 체제로 들어갔잖아요. 은동진 소개팅과 미팅에서 실패를 거듭하자 큰일 났다. 이대로 가다가 죽을 때까지 연애를 못하겠다. 현란한 화수를 갈고 닦죠.
박정희 대통령도 힘들게 당선이 되자 다음엔 위험할 수가 있겠다. 독재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대통령이 신이 되는 유신헌법입니다. 세 번째, 여기를 잡아야 돼요. 자, 판서로 가볼게요. 자, 우리는 군정 시기 받고 이제는 박정희 정부도 받고 마지막으로 유신 체제를 볼 거예요. 그러면 유신 체제의 가장 큰 배경은 본인의 지지도 하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일 파트에서 다시 잡을 거예요.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거를 발표를 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것도. 이걸 발표를 하고 곧바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한과 상종을 안 해요. 북한과 상종을 안 합니다. 박정희 정부도 초기 출범할 때는 상종을 안 해요. 반공을 외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72년도에, 연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72년도에 갑자기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평양과 서울에서 긴급 발표를 합니다. 라면서 긴급 속보가 된 거예요. 우리는 북한과 통일에 크게 3개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적 대단결을 해서 통일을 할 거예요 라는 거를 평양과 서울에서 공동으로 발표를 해버려요. 난리가 납니다. 무슨 난리가 나냐. 당장 여러분들은, 저는 북한의 행태를 많이 봤습니다. 장교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젊은, 특히 저는 이제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니까요.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서로 만났을 때 분위기 좋았을 때 있잖아요. 그럴 분위기를 보게 되면 젊은 학생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분위기 너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좋은데? 이 평화 모드? 이거 정말 이거 잘 이어가면 정말 평화 통일 될 수 있을까 아닌가라는 그런 묘한 기대감, 그런 게 생겨나요. 저도 학창시절을 겪으면서 북한과 뭐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이 되잖아요. 좋을 때는 저도 그런 생각 어릴 때 많이 했었어요. 야, 이거 진짜 통일되면 좋겠다. 이거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묘한 기대감, 설레감. 특히 군대를 앞둔 시점에서는 통일되면 군대 안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더 묘한 설레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보다 이때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더 심했겠죠. 왜? 6.25 전쟁 끝나고 상정을 수십 년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이거 진짜 통일되는 거 아니야?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지금 통일이 코앞에 왔습니다. 통일이 목전에 왔습니다. 저에게 힘을 조금만 더 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통일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완수하고 저에게 힘을 실어줘서 제가 통일을 마무리하면 그 다음에 정권을 넘기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라면서 때리는 게 바로 유신헌법입니다. 이거를 10월 달에 발표했다 그래서 10월 유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등장하는 게 바로 유신체제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통령이 신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대통령의 임기 무제한이에요. 그리고 임기가 무제한이 아니라 대통령 나가는 게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임기는 6년이에요. 6년. 그리고 대통령을 앞에 말했던 김대중 후보자처럼 대통령을 이제 우리 손으로 뽑지 못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간접선거. 국회의원이 지들끼리 모여서 뽑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또 자기 멋대로 하기 위한 정치기구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저희가 통일을 주체적으로 한번 이뤄보겠습니다라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정치를 지 멋대로 하고요. 여기서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그러면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당선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대박은 뭐냐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박정희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을 해요. 당연히 자기 사람 임명시키겠죠. 그러면 남은 3분의 2 중에 반타작만 해도 100% 자기가 당선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국회를 해산시켜버려요. 한마디로 대통령이 신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저항을 하는 민주화운동이 격해진다. 그럴 때마다 그때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긴급조치권이라는 걸 발동을 해요. 1호부터 9호까지 발동을 하는 건데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명분은 이거예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들. 내가 생각했을 시에, 대통령이 생각했을 시에 국가 비상사태,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버금가는 큰 일이라고 생각됐을 때는 긴급조치라는 것을 발동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긴급조치권입니다. 언제 발동할까요? 본인에게 저항할 때 민주화운동이 벌어지면 1호, 2호, 3호 발동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유신체제 때 스토리예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큰 거 다 안 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을 던져놓고 특히 긴급조치 1호 샤나샤나 꿀랑꿍, 2호 샤나샤나 꿀랑꿍 다음 같은 조치가 발표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오른 것은 유신헌법, 유신체제 내용 찾으면 정답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때 사회상으로 또 뭐가 있냐면 73년도에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것도 들어가요. 바로 우리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게 있어요. 특이한 거를 뭐냐면 장발, 머리를 단속해요. 그리고 미니스커트, 경찰들이 자를 들고 다니면서 치마가 짧으면 잡습니다. 이거도 유신체제 때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은 이 내용을 주고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같은 게 발동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은 유신체제 내용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 자, 이렇게 유신체제가 이어지다가 결국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있는데요. 자, 그 마무리가 됐던 시점을 전에 앞서서 일단 이러한 독재, 유신체제에 맞서서 유신헌법을 철폐, 없애라는 여러 가지 운동이 등장을 해요. 개헌, 유신헌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헌법을 뜯어고치라는 개헌 청원을 요구하는 사람들 100만 명의 서명운동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3.1 민주구국선언이라는 것도 일어나고요. 요거는 긴급조치 철폐를 위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도 당연히 들고 일어나겠죠. 민청학령, 이때 들고 선언 발표하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지만 이것도 탄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인혁당 사건이라고 있어요. 인혁당 사건을 또 조작을 해서 여기 관련자들, 여기 저항을 하는 관련자들을 또 죽음으로 내몹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심화에서는 제시문 박스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갈 때 아하, 유신헌법을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고 접근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신 정권이 무너지는 결정적 계기들이 또 몇 건 또 생기는데요. 유신 체제가 무너지기 말기에 경제가 약간 불황에 빠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YH 무역 사건이라는 게 벌어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YH 무역이라는 사건은 뭐냐면 YH 무역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경제난에 시달리면서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거기 있던 여자 노동자들을 해고를 시켜요. 그러자 여자 노동자들이 농성가 시위에 나서는데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특히 옥상에서 여자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옥상에서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자 이때 여자 노동자들이 누굴 찾아가냐? 바로 반대쪽 야당의 리더였던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김영삼 후보자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자 김영삼 후보자가 외국 외신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밝히고 정부의 가혹한 면을 말합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박정희 정부에서는 김영삼은 국가를 모독했다. 국가 모독죄를 씌워서 국회의원에서 영구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그러자 김영삼 이 야당의 리더의 홈그라운드였던 부산가 마산에서 부마 민주항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YH 무역사건과 부마 민주항쟁이 유신체제 끝 무렵에 있었던 사건이구나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최근에 영화로 작년인가요 벌써? 남산의 부장들 11.6 사태로 박정희 정부가 총을 맞고 사망을 하면서 이 박정희 마지막 유신체제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군부 세력이 또 등장하는데 요거는 다음 강의로 넘길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싹 다 유신체제구나라는 걸 아시고 유신체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나머지를 찾거나 연표 흐름 속에서 찾아내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PPT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유신체제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닉슨 독트린 아까 얘기했고 여기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비상개헌, 10월 유신, 그리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리고 또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개최하고요. 자, 중요한 건 여기예요. 여기 유신헌법의 내용인데 대통령 보세요. 황제 왕입니다. 입법, 사법권, 행정권 다 지고 있는 거예요. 헌법 위에 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 6년의 횟수 무제한이에요. 나가는 거.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 선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자기가 뽑아요. 마음에 안 들면 국회도 해산시킵니다. 법관도 자기가 인사를 하고 또 국민들이 저항하면은 긴급조치권을 발동시킬 수가 있어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당연히 자기가 뽑혔겠죠. 득표율이 90% 넘게끔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신헌법 내용이에요. 요걸 주고 물어보게 돼요. 다음 같은 헌법 발표된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 또는 모습으로 정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유신체제, 뭐 YH 무역사건, 그 다음에 3.1 민주구국선언 이런 거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투표로 선거한다. 맞죠? 임기는 6년이다.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보시면 긴급조치 1호, 9호 이거도 선지로 잘 들어가요. 아니면 제시문의 통째로 들어갑니다. 긴급조치 1호, 다음 같은 조치를 했던 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민청양령, 인민혁명당 줄여서 인혁당 재건의 사건, 인혁당 사건, 개헌 천원, 백만인 서명운동, 민청양령, 3.1 민주구국선언 이런 것들. 그리고 다 유신체제 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민당이 개헌 저지 선을 확보하고 야당에서 그리고 YH 무역사건, 부마 민주항쟁, 11.6 사태로 끝. 요거 두 개가 유신체제 끝 무렵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개발 한번 가볼게요. 자,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핵심만 알면 돼요. 자, 경제개발 자금 박정희 정부가 뭐를 통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 파병으로 돈을 얻은 걸 바탕으로 또 소독의 광부 간호사를 보낸 걸 바탕으로 돈을 번 거로 경제개발을 돌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우리가 컴퓨터니 TV니 자동차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못 만듭니다. 처음에는 뭘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까운 나라 중국. 중국이 뭘 만들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때밀이 수건, 타올, 수건, 속옷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죠. 우리가 때밀이 타올 못 만들어요? 수건 못 만들어요?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가성비가 안 나와서 안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서양에서 더 이상 인건비, 가성비 때문에 못했던 걸 우리가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벼운 거부터 들어갑니다.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가발, 신발 같은 거.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을 딱 보게 되면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적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소비재 수출을 해요. 먹고 입고 싸는 거 단순 수출 상품들, 가발, 섬유 산업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거 좀 기억나세요? 광부, 간호사, 한일협정, 베트남 파병 앞에 설명했던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하면서 영원히 가벼운 것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단계, 무거울 중공업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넘어가기 위한 세팅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그리고 넘어갑니다. 2차도 마찬가지고요. 2차 또 계속 가벼운 거 공업이에요. 그러면서 또 돈 먼 걸 바탕으로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포항제철 공장에 투자를 합니다. 제가 또 대구의 사나이잖아요. 항상 예전에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 보면 버스 타고 포항제철 안을 이렇게 돌아보는 투어가 있었어요. 거의 매년 한 번씩은 갔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그걸 갔다는 게 아니라 자, 모든 산업의 기본은 철입니다. 철을 다룰 수 있는 제철 공장 필수인 거예요. 돈 번 걸 바탕으로 이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설립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이제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입니다. 5개년이니까 10년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70년대죠. 자, 그러면 이때는 하나만 알면 돼요. 뭐? 무공고 드디어 들어갑니다. 중공업이 시작된다라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TV, 자동차, 석유, 화학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전자공업. 그리고 포항제철이 완공이 돼요. 그리고 여러 지역의 공업단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대박 사건. 드디어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합니다. 언제? 럭키 777 1977년도에 럭키 777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합니다. 우! 100억 달러. 이거도 언제다? 박정희 정부 때 쓰던 일이고 럭키 77이니까 70년도, 72년도에 유신헌법이 들어갑니다. 유신체제 때 스토리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중공업 비율이 이제 경공업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석유 파동이라는 큰 위기였지만 어떻게든 이걸 뭐 이겨내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내용 이렇게 그냥 그렇군요 좀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걸 정의하면 이거예요. 1차, 2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의 큰 틀에서 특징. 정부 주도. 그리고 외국 수출용. 내수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심했다라는 거. 그리고 저임금 정책. 어떻게 보면 저렴한 인건비를 가지고 서양 애들이 안 한 걸 바탕으로 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게 문제가 계속돼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 제가 앞에서 중요하다라는 거 큰 틀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 일이다라는 거고 새마을운동이 일어나요. 요거도 박정희 정부 때 쓰던 일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뭐냐면 새마을운동은 자 경제개발이 성공을 거두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라는 게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런데 70년대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농촌의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농촌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막 운동을 하다가 이게 전국의 도시로까지 뻗어나가면서 우리나라 전국민 의식 개혁 운동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관련된 자료들이 또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끝났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이렇게 박정희 정부 때 쓰던 일이다라는 거. 그리고 노동의 변화인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임금 정책입니다. 그렇다 보니 노동운동을 탄압을 하는 거예요. 항상 박정희 정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정부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모든 정부가 잘하는 정책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항상 있어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처럼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성공의 2년에는 밝은 면 뒤쪽에는 2면에는 저임금 정책이 있는 거예요. 왜? 인건비가 오르면은 국가가 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가 없으니까 경제개발 정책을.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전태일 분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신체제 전에 박정희 정부 때 스토리죠. 70년이니까. 전태일 분신 사건이 뭐냐면 동대문의 재단사로 일하고 있던 전태일이요. 박정희 대통령에 편지를 씁니다. 우리 노동자들 너무너무 힘듭니다. 24시간 중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너무 저렴합니다. 인건비 좀 올려주고 저희들에게 휴무 시간을 좀 보장해주세요.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그러면서 결국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 자살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근로기준법 준수들이 요구되는 등 노동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러한 전태일 분신 사건이 경제개발 성공의 한편으로 보면 어두운 면이다라는 거. 그리고 YH 무역 사건 앞에 설명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범죄 처벌법 73년도 유신체제 발표되고 나서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을 했다라는 거. 단속.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옛날 드라마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12시가 넘어가면 사이렌 울리면 도망갑니다. 12시에 야간 통행 금지도 어떻게 유신체제 때 있었던 스토리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정희 정부 내용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 이 시간에 저는 남은 정부들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